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이비인후과의 김종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 동영상을 따로 제작하게 된 건요. 여러분 진료 시간이 사실 너무 짧죠.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원해서는 아니에요.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시는 부분들이 환자분 입장에서도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많은데 다 못 물어보고 나가실 때 정말 안타깝고요. 저도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기 환자분들이 밖에 또 줄 서 계시니까 보내드려야 할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 진료를 보시기 전에 먼저 좀 개략적인 비염과 부비동염, 축농증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제가 아이 상태를 진찰한 후에 다시 한번 아이 상태에 맞는 설명을 드리면 보호자분들께 좀 더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촬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부담 없이 편히 들어주시고요. 제가 어차피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니까요. 어, 일단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비염인지 축농증은 아닌지 이걸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개인 병원에서는 축농증이라고 해서 약을 3주, 4주 이상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먹었었는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고 과연 정말 축농증이 맞는 건지 왜 낫지 않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비염과 부비동염은 아이들 상황에서는 어른과 좀 다른 아이들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병은 아닙니다. 비염은 코비자잖아요. 그래서 코에 염증이 있을 때 코 안에 염증이 머물러 있으면 저희가 비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주위에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은 안쪽에 새뼈처럼 뼈 안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요. 이마 쪽도 비어 있고 코 뒤편 그리고 볼 양쪽이 다 속이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으로까지 그 염증이 퍼져서 세균이 만들어낸 고름들이 여기 차게 되면 이때를 저희가 이제 의사들은 이제 부비동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일반인 분들은 부비동염이라는 말보다는 축농증이라는 표현에 좀 더 익숙하시죠. 부비동염과 축농증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비염이 심한 아이들은 코 상태가 항상 안 좋기 때문에 아이가 감기 기운이 좀 있는다든지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컨디션이 나빠지면 금세 부비동염으로 염증이 파급돼서 축농증이 되었다가 다시 좀 컨디션이 좋아지면 만성비염은 남아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비염과 부비동염이 오가는 그런 상태가 자주 반복되죠. 그래서 일주일 상관으로도 저번 주에는 부비동염으로 축농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제게 와서는 비염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비염이라고 2주, 3주 넘게 비염약만 처방받았는데 우연히 오늘 제 외래 오셨다가 부비동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누가 어느 의사의 진단이 맞는 거냐 때로는 소아과 선생님의 의견이 맞는 거냐 이비인후과 선생님 의견이 맞는 거냐 이런 의사들마다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훨씬 더 혼란스러워하시고 의사들과의 신뢰를 쌓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염과 부비동염은 자주 오갈 수 있는 병이라서 그런 오해가 진단 과정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염에 대한 동영상은 따로 제작 예정이어서 먼저 부비동염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비염보다는 부비동염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비인후과 제게 진료를 신청하고 오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부비동염은 일단은 약물 치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약은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또 어른들에게 편히 쓸 수 있는 만큼의 센 항생제를 아이들한테는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비동염은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소아과 교수님께 진료 받다가 제게 오는 아이들도 더러 있는데 사실 약이라는 거는 약국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방하나 소아과 선생님들이 처방하나 초기에 쓰는 약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비동에 염증을 일으킨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항생제들이 어떤 항생제를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지껏 사용하지 않은 다른 항생제로 교체해서 투여해보게 되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외래 방문을 통해서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집이 먼 아이들 같은 경우에 혹시 약을 좀 길게 처방을 해주면 안 되냐,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만약에 호전되는 양상이면 그 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만, 만약에 아이가 일주일 안에도 전혀 차도가 없으면 그때는 약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약을 계속 1, 2주 이상 처방하는 건 아이한테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3, 4일 안쪽에 먼저 한번 보고 아이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한지를 경고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아무리 멀어도 2주 이상 약을 처방할 수 없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한 항생제 처방 기준이 2주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주 이상의 항생제 처방은 제 권한이 아니라는 거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약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통은 3개월까지 항생제를 써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생제를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써도 되는 거냐 이렇게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사실 항생제를 아이한테 많이 투여하는 게 절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확실한 건 부비동립 때문에 아이가 후비루가 있고 코가래가 목 뒤로 넘어가는 걸 이제 우리가 후비루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고 이 증상 때문에 아이가 많이 힘들어한다면 항생제를 써서 아이의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게 항생제를 처방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말이죠. 실보다는 득이 큰 상황이라는 거. 그게 전 세계 의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적 관찰을 통해서 함께 얻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병원에 오시기 전에는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마치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한 달 이상 항생제 투약이 저희한테 와서도 계속되는 경우는 대부분 석 달 이상까지도 호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를 일주일 간격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서 한 달 안에라도 좋아지기 시작하면 항생제를 쭉 유지하면서 석 달까지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제가 갖고 있는 항생제를 종류별로 일주일 간격으로 다 바꿔서 써봤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제가 여기서 중단하고 수술에 대한 얘기는 분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